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기름값은 오르고 국채 금리도 치솟고 아주 참 불안한 장입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을 보니까요. 지금 통신, 금융, 식품주 같은 이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해운주, 에너지주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어떤 고민이 담긴 이 종목 선정인지 대충 짐작들이 가시죠.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좀 풀어가 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도체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좀 몰려들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돌파를 했고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좀 장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일단 우리가 기술주가 좀 많다 보니까 기술주 부분이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주된 이유들 자체를 보자면 미국에서 이제 AI 칩 관련해서 저사양 칩도 수출하는 부분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역시 이제 D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서브용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관련돼서 성장성을 일단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막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제적인 어떤 그 경쟁 자체가 좀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환 자체가 중국의 위엔화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의 위엔화가 거의 상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이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이 여타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채권 금리, 이 금리 쪽의 불안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을 찾지 않는 이상 어떤 시세와 추세를 만들기는 좀 힘든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또 미국의 채권 금리 좀 이따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은 예. 튀어 올랐거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년 만에 최고치, 지금도 5.2%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안정을 찾아야지만 본격적으로 주식도 달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명확한 것 같고요. 금리가 이렇게 계속 흔들린다면 역시 주식시장도 그날그날에 따라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예. 다만 여기에서 금리가 더 튀어오르는 것은 실은 미국도 못 견딥니다. 미국도 이제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 더 오른다라는 것 자체로는 미국에도 분명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언저리 어디에선가는 이제 좀 더 안정을 찾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함께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이성훈 차장님. 우선 오전에 이제 외국인들 매물출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순 매수로 좀 전환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그 IT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이 파업에 대한 완화되는 이제 현대차, 기아 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감이 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 빼고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떨어진 종목도 더 많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받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편협적인 이제 수급이 몰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순 매수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썼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좀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저는 하나 이제 좀 그나마 긍정적인 빛을 하나 찾은 게 이런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우리 전통적인 이 수출 종목들이 주도주로 좀 부상을 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질 가능성도 좀 향후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경기가 좋아져서 이 국채 금리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 쪽에서도 이제 그 GDP 발표가 했잖아요. 그래서 좋아진 점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 면을 좀 찾아야.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찾으면서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이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려올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4.8%까지 올라섰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걱정을 해보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인가 봐요. 여기 어디에서 안정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당위적인 예측이죠. 가령 10년물 금리가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네. 5%를 뚫고 올라간다면
실은 주식의 매력은 없죠. 주식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 주식으로 뭐 1년에 10% 벌기도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젠 채권 금리가 벌써 5% 이상을 가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 국내에도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예. 시중은행이 4%를 넘었고요. 이 금융권으로 가면 지금 정기예금은 6%대가 판매가 됩니다. 정기 적금은 10%대도 좀 넘어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금리,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이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언저리에서 좀 안정을 찾아야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예. 계속 드리는 거고요. 어느 간밤에는 정도 넘어가면은 이게 위험한 건가요? 지금 저는 전고점 우리가 4.9, 뭐 5 요 사이지 않습니까? 네. 뭐 시장에서 당시에 5%를 간다라고 했는데 막상 5%를 넘어간다면 저는 글쎄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서 다시 꺾여서 하향 안정화가 돼야지 이게 예. 이제 추세를 타고 5를 베껴버리면 또 하염없이 또 가거든요. 예. 채널로 타고 가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최근 앞으로의 뭐 일주일간, 10월 한 달간을 좀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7%나 이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미국도 지금 뭐 빚에 시달리거든요. 거기도 학자금 대출도 그렇고 네. 거기도 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소비가 이렇게 견조하다. 근데 이게 턱하니 나오게 되니까 11월은 동결이라고 쳐도 야 12월은 올리겠네라고 하면서 페드워치 등등에서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금리가 무속도로 솟구치기도 했었는데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 언저리에서 더 이상 금리는 막힐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첫 번째는 이 정도였으면은 그러니까 가령 뭐 2년물이 5.24, 10년물이 4.85 뭐 이 정도면 달러 인덱스는 거의 110은 됐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미국의 채권 금리가 치솟는데도 달러는 오히려 106, 105.9 여기에서 못 올라가고 달러가 막혀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미스매치입니다. 예. 이 정도였으면은 굉장한 달러 강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언저리에서 못 갔다라는 것은 지금 튀어오르는 이 국채 금리 급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굳이 저는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예. 지금 미국이 돈 쓸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옐렌 재무장관이 지금 추경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도와주고 이스라엘도 도와주겠다. 뭐 국채 계속 찍어내고 막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수급이 깨진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는 걸 용인한다? 이것도 저는 미국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자기네가 더 국채를 발행하고 찍어내려면 더 저금리에서,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서 할 그럴 속셈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완전히 레드라인을 벗어나면서 폭발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미 이제 레드라인은 넣어서 섰지만 4.5를 베꼈지만요.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역시 이제 견조한 미국의 소비. 이것이 예. 가장 큰 트리거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 게 대체 돈들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소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뭐 가계 저축률도 거의 다 바닥났다 그러던데 미국 사람들. 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소비되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소비가 되었냐 하면은 기타 소매업에서 좀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가 온라인 판매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네.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큰 물건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하면은 온라인 판매, 우리나라는 이제 중고차를 사기는 하네요. 예.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다라는 얘기 자체는 일반 상품들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필품이나 뭐 예,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번에 노동절 부분에서도 소비 자체는 좀 많이 증가를 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도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감소를 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4분기에는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줄어든다고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일단 금리가 높은 부분 자체에서도 일단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예금 자산도 지금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이번에 이제 소비가 나왔던 부분이 기존에 그냥 뭐 필요한 부분을 매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온라인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불필요한 부분에 좀 소비 자체도 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카드 연체율이라든지 소득 자체가 증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4분기에는 이런 소비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택담보대출 30년물 금리를 제가 봤더니 8% 돌파를 했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자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를 버틸 수가 있는 건가요? 나중에는 언젠가 한계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쪽에서는 지금은 시장은 냉각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달러와 가치나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 이제 연말에 이제 미국의 GDP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2분기 대비해서 오른다고 한다면은, 그때 저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금리를 오르는 결정은 좀 제한을 할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고금리에 대한 그 장기화가 계속 연장이 되면은 시장에서의 좀 반응하는 부분은 또 더욱더 좀 또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위험 수준까지 올라 있다 그러는데도 미국의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빠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이건 어째서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 국채금리 튀어오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대폭락의 서막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요. 네. 이 정도로 특히 2년물 같은 경우도 무섭도록 치솟고 있는데도 간밤 상황을 보면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106을 못 넘었습니다. 지금도 한 105.9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은 시장이 어떤 뭐 약세, 폭락, 하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 국채 금리를 안정되게 하려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워낙 이제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그러니까 뭐 노동 시장이 좀 꺾인다라든가, 미국의 성장률이 알고 봤더니 좋은 게 아니라 좀 안 좋다라든가, 요거 하나만 나오면 이게 그냥 팍 꺾여버릴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나 미국의 경제가 뭐 부분들이 알고 봤더니 나쁘다, 뭐 알고 봤더니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그런 지표들이 한 번쯤은 나와주게 되는, 네. 그럴 때 근데 저는 오히려 금리가 꺾이는 순간에 증시 주식시장에, 튀어오르죠.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구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참 안 오네요. 이게 4.65까지 보여주다가 간밤에 또 이 소매 판매 지표 좋은 거 한번 나오니까 그새 또 4.8 가고요.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를 이제 하고는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상승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책적인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하고 기준금리가 상승했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금리가 또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전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저번 주에도 한 말씀을 해드렸는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요인이 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지전이라고 분쟁 부분이 일단 생겼을 때도 순간적으로 일단은 국채 수익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반영을 했던 부분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니까 국채 매수가 늘어나고, 국채 매수가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로 이해를 했다면은, 지금은 전쟁 부분이 확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가격이 다시금 국채 그 수익률 자체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국채의 매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채권에서 돈이 나오면 갈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또 주식시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채권이 요즘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빠져야 됩니다만은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채권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 주식시장의 하락 자체도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러한 식의 하락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그 시장에서 아직은 투자의 시점은 아닌 것 같고 트레이딩만을 좀 중심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두 분이 국채 금리에 대한 의견이 계속 상반된 의견을 주고 계신데 뭐 그렇다고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예. 안 친하신 건 아니죠? 사이가 나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저도 속초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한 건지 통신은행 보험주 주로 뭐 이런 쪽 경기 방어주 쪽에 좀 투자가 몰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경기 방어주를 좀 일부 담아두는 전략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예. 이제 뭐 포트에 대한 부분을 어떤 민감주에서 이제 통신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포트 안에서 그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좀 그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어떤 뭐 시장의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주가 잘 간다 이런 것보다도 시장에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실적이 우상향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이 바로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실적에 대한 부분 우려감이 좀 다른 어떤 통신주나 음식료 비해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좀 담고 또 이제 음식료 그리고 이 통신 업종들 같은 경우 통신 업종도 이 통신 3사 중에서도 SK텔레콤이 그나마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번 3분기 추정치가 3사 중에서 그나마 좀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안에 그 통신 업종 안에서도 SK텔레콤에 대한 종목들도 추리는 전략 그리고 뭐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지금 뭐 라면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거든 판매가. 그래서 음식료 안에서도 종목들을 또 슬림하는 전략을 이 포트에 담는 전략이 저는 지금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너무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진짜 뭐 시장 상황도 안 좋았을 때 경기 방어주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종목들을 이제 시적 시즌도 됐으니까 맞춰서 추리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경기 방어주도 떨어지긴 하는군요, 같이. 경기 방어주가 은행주가 경기 방어주인가요? 은행주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네. 때 통신이라든지 은행, 보험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은행주는 경기 민감주죠.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은행주는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지금 시장 안에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하는 걸 속속들이 조금 뜯어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일단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은행들은 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될 터인데,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럼 좀 부러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우리 정부의 행보를 보면 PF 부분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은행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베팅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이 빨리 하지만 별로 안 좋다 그러던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앵커님 얼굴만 보면 왠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예, 빨리 하고 보험료, 넘어가야 돼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주들은 대부분 국채 만기 전략으로 보통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이익률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부분으로 지금 베팅이 들어가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베팅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을 또 빨리 하시는 게 우리 대표님의 또 매력이고 아닙니다. 잘 천천히 발음이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잘 알아듣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중국은 오늘 3분기 GDP가 나왔는데 4.9% 예상을 웃돌면서 연간 목표치 5% 달성 무난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그동안 디폴트다 뭐다 엄청 시끄럽더니 어떻게 또 달성이 됐네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해드렸다시피 중국은 지표가 잘 나와도 그 지표를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워낙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경기 성장률을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5% 성장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번 달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산업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 일단 턴을 했기 때문에 네. 주가를 보면 턴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수치상으로는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좋아지는 방향이군요. 네. 앞으로도. 올해 다음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정부 주도적으로 좀 정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좀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감에 대한 이제 경기도나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중국 쪽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네. 회복에 대한 그 시그널이 거의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지표를
바탕으로 너무 이제 신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중국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뭐 네. 이게 좋아진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너무 이제 뭐 중국 경기가 이제 그 화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 오늘 뭐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중국 관련 종목들이 뭐 특별히 강세를 보이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 중국 쪽의 어떤 경제의 흐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표는 반갑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네. 4.9%의 성장률이라는 게 뭐 조작을 했건 작년 뭐 이렇게 나빠졌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한숨 돌렸던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관련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보고 있어요. 위안화를 보고 있는데 7.3 위안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7.4, 7.5로 가면 중국도 못 버티거든요. 근데 이 7.3 위안을 벌써 지금 한 넉 달간을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켜내고 있어요. 이 7.3 위안을. 아마 그래서 미국 국채도 막 갖다 때려 팔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아마 환투기 세력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4개월, 5개월간을 끌 여력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중국 경제 관련한 좀 좋은 지표들 그리고 이 시점 어딘가에서 이 위안화가 7.3에서 이제 7.2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요 시점이 실은 상당 부분 중국 그리고 우리까지도 함께 주식시장에 시세가 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또 뭐랑 맞물려 있느냐? 미 국채 금리가 안정 찾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훨씬 떨어지는 그러니까 달러 약세겠죠. 요게 이제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지 되는 건데 지금은 선순환을 하나도 안 해보면. 맞아요. 네. 마치 그 체인 빠진 자전거 바퀴처럼 자전거 페달처럼 이게 안 맞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맞물립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중국이 이번에 나쁘게 나온 것보다 이렇게 서프라이즈 정도로 예. 지표를 뭘 어떻게 했건 좋게 나온 부분은 일단 킵하자. 예. 이거는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를 위해서 킵하자. 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게 나온 걸 수도 있죠. 조작을 한 거나 뭐 그런 게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조작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중국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요즘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요즘 경제 상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전 세계가 약간 좀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이게 부러진다는 얘기 자체가 글로벌로 가다가 이제는 중국 쪽의 한 진영, 미국하고 유럽 쪽의 한 진영으로 지금 약간 좀 부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중국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 간의 어떤 경제 마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심해지면 중국도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최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이제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이 잘 팔리니까 이제 고장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의 2차 전지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여러 가지 법 제안을 네.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경제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GDP는 우리가 보통 시멘트 GD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멘트 지집. 예, 시멘트가 부러지면은 올라오지 못하는 GDP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파트 가격이 부러지면은 경기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는 것처럼 중국은 조금 더 그게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돌아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이 일단은 안정을 찾는 시그널이 나와야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기대할 부분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배경에 혹시 저는 중국 GDP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는데 네. 중국의 소매 판매가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뭐 반도체나 이런 쪽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글로벌 이제 D램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한 60% 정도를 사용을 하고 네.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글로벌을 봤을 때 메모리를 공급하는 부분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되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싹 다 중국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 중에서 이 60%라고 하는 부분을 싹 다 중국에 쓰는 게 아니라 20% 정도는 자국에서 소비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출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수출하기는 어렵고 유럽의 경기 자체도 침체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캐파로 봤을 때는 20%가 지금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네.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영향 이제 주가에 대한 영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관련주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중국 관련주 지난 8월에 단체 관광에 대한 호영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반짝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그때보다도 그 전으로 지금 다 획일한 모습이고 오늘도 이제 GDP 발표됐을 때 중국 관련주들이 거의 이제 움직임이 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주가 이제 종목별 이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어떤 뭐 경제 지표를 떠나가지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우리나라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좀 부응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 관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관련주들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거는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많이 나중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이 GDP를 통한 중국 관련주를 이제 또 이제 그냥 들어간다라고 선별 없이 들어가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좀 묘한 게 제가 느낌이 영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나가면 중국어 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세계나 그 여의도 현대에 가보니까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쪽에 이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주식에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돈을 안 그러고 쓴대요. 예, 돌아다니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보니까 단체 관광이 아니고 쌍커들이 많이 와서 네. 편의점을 엄청 털더라고요.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봉다리를 전부 다 이제 CU 봉다리를 전부 들고 다녀서 BJF 리테일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써도 주가는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라든지 여타 이제 매매 주체, 강한 매매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크게 지금 관심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보면 그들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강한 매매 주체들이 중국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일단 매수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좀 묘한 게 뭐였냐면 아침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네. 그러면 옷을 많이 사 입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 코엘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들을 봤더니 오늘 이들 종목들이 전부 다 6%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것보다 미국 지표에서 어떻게든 이 틈새를 노려가지고 오를 만한 아니면은 이제 영향을 좀 받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틈새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요즘 면세점을 안 간대요. 다 그 올리브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품 살 때. 그럼 CJ가 가야지. 엄청 가야 그냥 되는 거 뭐 아닌가요? 동네 CJ가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또 실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아니면 나중에. 거기서 화장품을 사면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거기 안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열심히 가야 되는데 마녀 공장이라든지 예. 그런 종목들이 쉬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게 강한 매매 주체들이 중국 관련된 부분에 조금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 명동 얘기 나오셨는데 네. 원래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이 오면 우리나라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네. 이제 비싼 화장품을 샀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뭐 인디 상품 그러니까 좀 중소형 저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구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떤 그 전만큼의 이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뀐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 안에서도 참 이 그 아무래보시피 이런 이 비싼 화장품을 파는 그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이 좀 안 가고 오히려 뭐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중소형 브랜드 기업들이 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소비 패턴이랑 비교해 보면 또 재밌는 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이 패턴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은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안 네.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 상황 얘기 좀 업데이트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좀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최소 500명 이상이 또 안타깝게 숨졌다 그러던데 뭐 또 바이든이 요르단에서 4자 회담을 하려다가 뭐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뭐 본격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병원 폭격입니다. 지금 500명이 넘는 최소 500명이니까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당초 바이든이 이스라엘로 날아갔을 때 이스라엘도 가지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이제 정상회담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까지 모이는 정상회담을 이제 리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 정상회담은 지금 공식적으로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이스라엘만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참 묘하죠. 우리가 바이든 미국 이스라엘 간다. 그다음에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아놓고 회담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졌는데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폭격을 한 겁니다. 아마도 뭐 이스라엘 쪽의 내부에서도 이제 급진적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온주의라든가 예. 이쪽에서 아마 이 폭격을 자행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세계의 비난의 화살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이스라엘에 몰리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상당히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서는 안타깝지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까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이스라엘 시위가 그래서 뭐 아랍권 전역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는데 평론가님 이러면은 확전 가능성이 더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확전은 여기가 섣부르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장기전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 또 어떤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바라지는 않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게 될 확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지금도 보면 상당 부분 이제 이 중동 쪽에서 이 성명서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비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들. 그러나 아직 이제 뭐 이란이라든가 기타 헤즈볼라까지 퍼지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나 자꾸만 이런 사건들이 나면 꽤 이 이스라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거는 장기화될 수는 있는데 역설적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한 칼럼을 좀 보니까 러시아가 뒤에서 웃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네. 하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쪽을 상당 부분 좀 버려두게 되는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은 어제 국방부 장관이 뭐 우리는 달리면서도 껌을 씹고 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미국 돈 없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튀어오른 거 보세요. 아마 미국도 이스라엘로만 이 집중을 하면 우크라이나는 버려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호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의외로 우크라이나 쪽 전쟁은 뭐 휴전이든 아니면 러시아가 우위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은 두 개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에서 오히려 좀 잦아들고 포커스는 이스라엘에 맞추게 될 그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쪽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식으로든 종료가 된다면 시장은 또 이 부분만 바라보고 또 이 호재로 바라볼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진핑하고 푸틴이 지금 정상회담 들어갔다 그러는데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또 해운주가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주도 오늘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된 건가요? 일단 확전이 되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좋을 가능성도 일단은 높고 해운주들도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은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저번에 제가 어떤 매체 통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랍권 국가에서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아랍인들이니까 우리 여기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서 봤을 땐 같은 동포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가에 따라서 얘네들이 전부 다 전쟁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돌아가실수록 확정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일단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접근을 이제 좀 중기적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그건 약간 좀 또 세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고리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게 되면 또 CPI가 또 정신없이 오르게 되고 예. 그럼 또 미국의 국채가 또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튀어오르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만 일단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자꾸 전쟁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건 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해양수산부가 이 항만 확보에
대한 부분에 검토한다는 이슈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된다면은 이제 또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적으로 좀 오늘 오르는 감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섣불러서 그냥 접근하는 것보다도 한번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또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규제, 추가 규제에 또 들어갔잖아요. 지금 AI 반도체 저사양 칩까지도 금지를 하겠다. 특히 엔비디아가 좀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중국 매출 비중이 20%에 달한다 그러던데, 차장님 뭐 밤사이에 보니까 엔비디아 시총 한 72조가 날아갔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AI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더 상용화가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1차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AI 칩에서 뭐 국내 생산은 거의 좀 없는 상태고, 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VE 유저 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이 됐던 상황에서 이거 반도체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그 미국 쪽에서의 눈치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이 수출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쪽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중 갈등 장기화됐을 때는 또 어떤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불안하지만은 그 전보다는 지금은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도 그렇지만은 분위기는 좀 정말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HBM 이쪽에서보다도 뭐 디램 쪽에서의 가격 상승, 그리고 낸드 쪽에서의 이 적자 폭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만 더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뭐 엔비디아 쪽에서의 주가에 대한 영향 부분은 예전보다는 좀 더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뭐 이렇게 못 가고요. 삼성전자만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국내 주식에. 사실 이제 엔비디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 칩 설계 부분에선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예. 거기서 설계를 하면 TSMC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는 장비 부분에서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는 한쪽 직령이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제 AMD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AMD가 칩을 설계를 하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만들어주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관련된 비메모리 관련된 회사들이 여기에 엮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른 부분은 저는 여기서도 약간 물음표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은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AMD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쪽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XR 관련돼서 정책들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예. 근데 XR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VR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5G, 이온 5G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좀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통신 칩이라고 한다면 또 삼성전자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반도체 이슈로 엮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통신 부분이 약간 좀 엮이면서 오늘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뭐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뭐 어떤 대응 같은 게 좀 예상이 되세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뭘 한다라기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 여러 차례 뭐 옐런도 갔다 오고 블링컨도 갔다 오고 했지만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이제 자신들, 그러니까 마이웨이들을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고 있어서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뭐 대응을 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앞서 이제 푸틴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대1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푸틴이 지금 중국으로 왔는데 지금 속보들 보니까 뭐 친구네 뭐 반갑다 친구야 하고 지금 둘이 중국 러시아 푸틴이랑 시진핑 모여가지고 뭐 반갑게 얘기하고 막 이스라엘전 논평하면서 미국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제가 좀 보는 관점은 중국이 막 여기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국
러시아, 푸틴, 시진핑이 지금 뭔가를 하게 될 경우 네. 이게 이제 미국과의 상대적으로 가령 뭐 달러 체제에 대한 반대일지 아니면 얘네들이 원자재를 가지고 장난을 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큰 판세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 1대1로를 시작하고 여기에 푸틴의 만남 또 이스라엘전에 대해서 갑자기 감나라 배나라 지금 시진핑 푸틴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 이제는 정말 크게 보면 미국 패권이 상당 부분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이 만에 하나 미국 패권이 이제 흔들리고 뭐 이런 과도기라고 한다면 예. 글쎄요 우려는 더 커지고 있어서 이게 뭐 단순히 저사양식 하나 금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히토류 수출 제한하고 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그림으로 맞서지 않을까 중국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밤에 이제 뉴욕 경제클럽 토론에 참여를 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인 것 같은데 네. 평론가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바람은 현재 이미 시장 금리가 올라서 굳이 기준금리 인상을 뭐 할 필요가 없을 만한 이제 전에 이제 발언 부의장 발언처럼 그 정도 레벨을 저도 바라고 있거든요. 네. 이미 시장 금리가 긴축 수준으로 올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과거에 2018년이었나요? 19년이었나요?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멘트를 하게 되면서 지금 수준이 중립금리보다도 훨씬 낫다. 뭐 롱웨이 갈 길이 중립금리까지 많이 남았다. 요 말 하면서 시장이 막 폭락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와 반대로 이미 중립금리보다 상당히 지금 금리가 높아져 있다. 요 정도의 좀 발언을 하면 이건 서프라이즈급이 되고 있어서 어쨌거나 제가 원하는 파월의 뉘앙스는 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상당히 시장이 긴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요 정도 발언 정도만 해주면 굉장히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바이오 얘기를 우리가 오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 양행이 오늘 17% 급락을 했는데요. 유럽 종양학회가 20일부터인데 지금 여기서 임상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이미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래서 좀 유한양행의 이 렉나자라는 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컸던 상황이지 않았나. 그 주가가 뭐 그 전에 좀 많이 좀 올랐었던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세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거에 대한 뭐 중간값만 이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예상 대비 그 전에 그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이 MPFS라고 하죠. 이 진행 생존 기간 중간가 한마디로 이제 질병 걸렸을 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악화되지 않냐. 근데 그 전에 했을 때는 거의 29개월 이상이었지만 23개월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기존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은 비교했을 때보다는 좋은 수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고, 근데 기대치가 그 전보다는 좀 낮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 좀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급락이 예. 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렉나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거의 평가가 우리나라 첫 어떤 블랙버스터 약물의 출현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에 대한 이 렉나자에 대한 지난주도 그렇고 주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그때도 시간 내에서도 많이 장중에도 많이 올라갔고 시간에서 많이 올라갔던 감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이거에 대한 그 이벤트에 대한 그 발표 나오기 전에 좀 많이 좀 일부러 좀 투기적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유한양행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건강보험 또 그 보험료 적용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판매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유한양행의 어떤 주가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한양행은 그 전에 아시면 안티프라민 이런 일반적인 그 생활 약품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좀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상용화 됐을 때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청자 도노세님이 헬릭스미스 신저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한미약품도 뭐 굉장히 지금 오늘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그런 것 오늘 떨어진 이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약간 성장주의 한계가 이제 금리나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던 부분도 있고요. 네.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쩔 수 없는 게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되려면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이자도 높아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전체적인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력은 많이 이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특히 제약 업종 중에서도 이 국내 5개사 중에서 대부분의 그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나머지 하위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높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별로 대형주 쪽에서의 몰림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루닛, 뷰노 이런 뭐 의료 AI 기업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것 같더라고요. 뭐 유럽 종합학하고 뭐고 지금 참혹한데 이게 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사실 이제 회사를 보면은 회생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사실 이제 시장이 성장주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일단은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타이밍 다시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제 주식을 볼 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이 산업의 생태계를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은 많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부분이 기회가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종목군들은 다음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닙니다만 네. 타이밍이 나올 때는 한번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수는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 치고는 그나마 좀 버텨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가 버티는 거지 전반적인 섹터들이 좀 부진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뭘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세 분께 짧게 좀 조언을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30초씩만. 네.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 돌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 자체는 일단은 좀 쉬시는 게 일단 네.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네. 30초 아니고 더 길게 하셔도 된다. 예, 해증할 이유도 일단은 네. 없고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무조건 들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주식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고 현금화해 놓은 주식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또 주식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하셔서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라 말씀 주셨네요. 평론가님께서는. 저도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 105, 네. 또 10년물 채권 금리 4.5 여기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는 4.8이고요. 아직 멀었죠. 반면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5.9까지 내려와서 이제 105는 앞자리는 보여줬습니다. 그 두 개가 역시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한 가지 오늘 시총 상위에서 반도체 외에 누군가가 달려줘야 지수를 끌고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가 이게 당장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악이 기다리던 현대기아차가 한번 오늘 그나마 좀 달려줬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이 자동차가 다시 한번 어떤 좀 추세를 만들어 준다면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부디 오늘 갔던 조금 나왔던 요 1, 2%짜리 상승이 아니라 이 자동차 업종이 한번 시총 상위에서 리딩을 해주기를 또 바라봅니다. 예, 차장님.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좀 이제 그 긍정적인 빛을 찾을 필요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수출이나 실적이 그전 너무 이제 평가가 안 좋았지만은 이제 발표되니까 이 펀드멘탈의 점수를 조금씩 더 줘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역시 또 악재도 계속 쏟아지죠. 근데 그 전만큼의 그 전에 비하면 호재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 부분도 좀 안정, 그리고 이 펀드멘탈도 펀드멘탈도 이익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 전략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너무 이제 현금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올 들어서 금리에 대한 월가의 낙관론은 항상 틀렸습니다. 우리끼리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실제 자산을 위험에서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희 경주마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은 냉철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은 손석우, 이상로, 이영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